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얼굴 좀 본 것 같은데 처음 왔다 하네? 대학은 뭐예요? 대학이 아이비 도서관에 그때 가는 거. 애기 몇 살이에요? 4살? 엄마 30살 넘었어요? 네. 전에 한번 20대가 막 온 경우가 있었거든? 또 처음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 누구지? 누구 따랐어요? 제가 누군데? 아니, 그래. 대한민국 뭐냐고. 봄날이. 어? 봄날이. 봄날은 옛날에 어디서 강의를 들었어요? 월천이요. 아, 그래가 이사 왔다고? 그러면 같이 오신 분, 데리고 오신 분은 어디 살아요? 얘가 같이 살고 있어요. 얘가 살아요? 몇 동? 102동? 네. 먹이는 몇 동 살아? 102동. 몇 호 라인인데? 5호 라인. 저는 1, 2호 라인이요. 평소에 아파트에서 보면 좀 아는 척 해줘요, 먹이님한테. 네. 또 처음 오신 분. 이제 없어요? 비염님. 뒤에 누구야? 네? 얼굴 안 보인다. 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숨어 있다고 모를 줄 아나? 이 엄마는 누구요? 쪼코유 맞죠? 그 쪼코유님 왼쪽에 있는 분 누군데? 쪼코유님 따라왔어요? 쪼코유님 어디 살아요? 아이, 밖에 참. 그 옆에, 그럼 오늘 따라오신 분은? 애기 몇 살이에요? 그 옆에 분은? 오늘 처음 왔죠? 애기 몇 살이에요?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평균 연령이 젊어지셨어요. 겨울 캠프 간다고 이제 제가 어제 공지를 올렸어요. 현재 6명이 신청을 했네. 아씨, 좀 무음하면 안 되나? 이거 뭐야? 조혜원으로 입금했다고? 조혜은이 조혜은한테 입금한 거야, 그럼? 저는 조혜은한테 하지 말고 모기님으로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맞게 된 거를 입금 착각한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이제 써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진짜 수습을 하고 하려고 했죠. 은행으로 가려고. 조혜은한테 입금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다고 모기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댓글 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참가비를 입금하고 입금은 했어요. 입금하고 댓글 달아야 유효하다 했어요. 30가족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다고 했죠. 이번엔 좀 우리가 가는 생태 탐방원의 규모가 지리산이나 소백산 생태 탐방원에 비해서 좀 작아서 뭐 억지로 가면 100명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84명이 수용 인원이에요. 그래서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 평소와 같고요. 2박에 7번의 밥을 먹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싼 편이죠.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모자라게 될 텐데, 우리 코코님, 이 인문학 기행이나 캠프를 담당하는 우리 코코님이라고 있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여름 캠프까지 갔다 오면서 남은 비용이 200만 원이대. 그래서 모자라면 이제 그걸로 채우려고. 1인당 참가비 10만 원이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왕복 2만 원이 추가된다는 점. 그리고 체험학습, 이 해양생태 탐방 체험학습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당일치기로 하는 게 이게 1번인데, 만지도 여행이라고. 통영 앞바다의 만지도와 연대도를 갔다 오는 건데요. 이게 명품 마을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유명한 출렁다리 있고요. 국내에 있는 출렁다리 가운데서 뭐 랭킹 뭐 몇 번째 안에 드는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만지도 여행, 이게 이제 당일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째 날 오후쯤 이걸 경험하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저는 인문학 기행 갔을 때 이번에 어디 갔지? 오픈업 가니까 왜 그 해설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설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어른들이 많은 도움을 받죠.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모르던 것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그렇거든요. 두 번째 고민하는 게 이제 1박 2일형인데, 1박 2일형은 이제 가는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음 날까지. 물론 숙박은 이제 생태탐방원에 돌아와서 하고요. 이런 게 전부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고 뭐 이런 거라서, 가는 날부터 움직이면 이게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당일형으로 아이들을 한번 경험하게 할까, 아니면 1박 2일형을 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 있는데 이건 너무 바쁘죠. 쉬고 뭐 이럴 시간 없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해설을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이 형태는 고민하고 있다. 또 뭐 나중에 와가지고 왜 2박 3일 한다 해놓고 뭐 다 안 해요 계속 이런 놈마다 가끔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나 이런 거 뭐 최상급이죠. 최상급.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안에 직접 건설한 것이 원래 10월 말에 개관한 최첨단 시설이라서 난방 잘 되고요, 시설 깨끗하고요, 여기 안에 보면 헬스장, 뭐 탁구장 이런 것도 다 있고요. 특히 우리가 가는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일몰이 멋지대. 일출을 보긴 좀 어렵죠, 위치가. 근데 일몰이 정말 끝내준대. 그 사진작가도 사진 찍고 이러죠, 일몰 사진. 이건 이제 그 만지도 여행 가서 이제 전망대에서 보는 장면. 이게 그 출렁다리예요. 작은 두 섬을 연결하는. 이게 이제 해양생태탐방원의 전경. 그리고 새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해 첫 주에 가고 싶은데, 첫 주에는 보통 해맞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여행을 많이 가대요. 그래서 제가 첫 주를 피해서 둘째 주로, 엄마들도 좀 새해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한 해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요. 쉬러 가는 거죠.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이 금요일 강의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 보통 겨울 방학 긴 1, 2월 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좀 뭐랄까노, 뭐지 그거? 엄마들 말로 약발 떨어진다 카나. 그래가지고 긴 겨울을 지내려고 하면 뭐 특별한 다른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프레드릭처럼. 안 그러면 이제 2월달쯤 되면 죽겠다고 막 엄마들이 막 호소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캠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좀 충전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자는 마음으로 겨울 캠프를 합니다. 또
또 뭐 있지? 아, 그래. 1학년 책보 수업한 엄마도 왔어요? 이건 그러면 오늘부터 한다며? 맞지? 12월달.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 두 명, 3명. 이 3명이 애기들이 한다고요? 걱정됩니다. 1학년들 수준을 잘 모르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는 봤지. 맨날 지원이 따라오는 통통한 애는 맨날 봤는데 그래서 12월달에 할 이 책들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책은 제가 잘 모르고 일단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넣었는데 엄마들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 지겹다 해갖고 막. 근데 이제 이번 달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12월이고 성탄절이 끼어있고 해가지고 이 100만 억만 산타크로스 이 책이죠. 산타크로스가 있니 없니 계산고 막 논쟁이 심하고 우리 연구생들 보면 자기들 3학년쯤 되면 뭐라 한줄 알아요? 나는 이제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뭐 이카는 애들이 많고요.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6살 땐가 우리 애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 산타크로스 진짜 있냐고. 그때 저는요 지금하고 마음이 달라서 아이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없다 했어. 그래서 우리의 환상만 깨지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죠? 꼭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 어떤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글자를 빨리 알려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 글자를 모르면 상상할 수 있는데, 글자를 알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 여지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크게 후회를 했어요. 크게 후회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없다고. 제가 좀 그런 데에서 빈곤하거든요. 상상력의 빈곤. 그래서 너무 많은 후회를 했어요. 후로 이제 엄마들한테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발견한 이 책이 산타가 있니 없니 하는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대답이 되는 그런 책일 수 있어요. 뭐 사전적으로 산타크로스의 유래 이런 건 이제 다른 책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이 책의 취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그 산타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전부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선물을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에게 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하여튼 취지로 책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산타 할아버지 휴가 이건 유명한 그 누구지? 레이먼드 브릭스? 맞아요? 두 연작이죠. 작년에 제가 다뤘던 산타 할아버지라는 만화책 비슷한, 카툰 비슷한 그거와 연작이에요.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뭐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막 선물 나눠주다가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막 이 산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그런 그림책이었다면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좀 쉬는 거죠. 아이들이 참 좋아요. 그런 책이고. 첫 번째 책은 요즘 우리 연구소 분위기처럼 우리 연구소에서 늘 매일 아이들이 책을 이모들이 와서 읽어주고 오랜만에 오려면 좀 일찍 오는지 꼭 늘 읽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제목 같아서 여러 동물들이 이제 고양이가 막 책을 줄줄 읽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조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가 이제 글자를 가르쳐줘서 책을 읽게 된다. 여러 동물들이 책을 읽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 왜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은지 행복한지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번에 5학년하고 한 책 가운데 이게 있어요. 소시르 몽블랑에 오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몽블랑은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 소시르가 몽블랑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에는 용이나 악마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책을 집에서 엄마가 읽어왔는지 물어보니까 다 읽고 왔대. 그래서 물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산에 악마가 산다고 생각했냐고. 그 자기 생각을 이제 표현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 기가 막히더만. 보통 왜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 사람들은 주로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어부들이 나가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보통 바다에서 죽죠. 그런 거 알아?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과부들이 많잖아. 그래서요, 바닷가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일수록 미신이 많아.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주로 그렇게 살죠.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가지 신이 있대. 신이 뭐예요? 가미사마죠, 가미사마. 알아요? 연사마는 들어봤어? 배영준 보고 연사마 캡죠. 사마는 님이란 뜻이고, 가미는 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일본에는 이 신이 800만 종류가 있대. 섬나라고 늘 바다에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니까 거기 의존하고 이러는 거죠. 높은 산에 가면 악마가 산다고 왜 생각했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유명한 산악인들수록 산에서 죽죠. 최근에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전설적인 산악인 팀이 올라가서 다 그죠?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생각해보게 하는 거라.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아이들 대답을 듣고 또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시 저는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이제 상금을 1,000원씩 주거든. 그럼 애들 이제 상금에 목매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돈을 억수로 좋아해. 엄마들은 뭐 경제교육이 뭐 또 뭐 있다고 소리 자꾸 뭐 돈 주면 안 돼. 비교육적이잖아요. 자꾸 내보익한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보게 하는 거죠. 좀 부족하면 또 추가적인 힌트나 설명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표현하게 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책 수업을 하면 주로 아이들하고 자꾸 표현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미치지. 평소에 생각 안 해보고 나온 대로 죽기던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고 표현을 정교하게 하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들로 하여금 높은 산에서 폭풍우나 눈보라나 뭐 크레바스나 이런 걸 만나가지고 산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죽고 이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걸 뭐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악마가 산다 또는 용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사상식을 넓히기도 하고. 몽블랑이 알프스의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건 아나? 알아요? 모르잖아.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라고? 모르죠? 어? 모르지? 킬리만자로 표본 조용필이야? 그렇고요. 자, 이 수업은 이제 오늘 포함해서 4번 남았습니다. 4번.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의 발표가 나는데요. 합격증 올려놨죠.
보여요? 우리 애도 지금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하고 수업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모기모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있어. 모기모가 막 전화기 들고 오면서 막 꽝을 지르면서 막 명예히 합격했대요.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이미 우리 연구소 단톡방에서 엄마들 다 축하를 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원주에서 또 엄마가 축하한다 하면서, 또 일산에서, 베트남에서 곳곳에서 축하를 받았어요. 이거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책 부수면서 제가 책 읽어주는 동안 자기 미션을 했거든요. 책 읽어주는 동안 잘 자면, 꿈을 떡대지 않고 잘 자면 상금 1,000원이야. 태규는 정말 이 반면생활 어린이죠. 잠자는 모습 봐. 아니, 태규 엄마 어디 갔노?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재워? 어? 얘는 진짜 모범생이거든요. 아주 행동도 그렇고. 반장인가 지금? 그래, 자는 것도 딱 봐. 야들은 미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입을 확 끌어버 덮고 자면은 우리 그 전설의 예원이 투명인간하고 같이 다닌다는 그 꼬마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수학책을 모기님한테 단체 주문해가지고 지금 도착해 있죠. 주인들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건 누구? 얘가 지금 2학년이잖아. 1학년 때 진짜 책 못 읽었거든. 글자를 모르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이모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읽어주고 하니까 요즘 책 잘 읽어. 신기하죠. 진짜 애들이 잘하는 게 맞나 봐. 아직 구구단을 좀 못 읽어서 그렇지.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책이 아니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내가 일부러 애들 읽으라고, 고학년들 읽으라고 사놨는데 잘 안 읽더라고. 어쩐지 얘가 이걸 들고 있다. 롤록을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혹평한 그런 책인데.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요. 축하하고 있죠 지금. 이분은 베트남 사시는 분이고, 이분은 서울, 이 칠고. 다이몬드님 왔어요? 네. 어딨어? 또 캔디님은 서울. 이분은 우리 동네 사는데 한번도 오진 않는다. 이분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있으므로. 전에 강의들 왔었나? 대답이 없네. 나세지. 이분은 부산. 쿨맘은 어디더라? 서울인가? 호기심 소년님 안 오고 여기다 댓글 달았네. 한동안 안 왔지? 지난주에. 지난주만 안 온 게 아닌데 늘 같이 다니는 엄마 어디 갔어? 미수천사 맘하고. 애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엄마가 아픈 것 같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요 해람사랑인가? 우리 호기심 소년님하고 캠프에서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뭐 가던 아줌마네. 인천 살아. 인천. 그랑부르님은 뭐뭐동. 주원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밀가 강아지 불안동. 원주 사는 엄마. 유튜브 참 신기하죠. 저는 한 번도 유튜브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유명한 뭐 동영상 재생
포털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유튜브가 우리를 위해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새롭게 맺고. 요즘 세상 희한해요. 내가 어제 새벽에 게임하다가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내하고 게임을 해보더니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마음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거야. 자기는 인성 좋은 사람만 초대해가지고 10명 정도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시간 난 대로 같이 게임을 한대. 제가 합격했나봐. 자기를 단톡방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뭐 피임 수술했어요? 하면서. 근데 25년 전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 했다 하니까 안 했으면 자기가 해주려고 하면서. 창원에서 비뇨기과 페이닥터래. 충남대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페이닥터로 창원에 내려온 지 1년 됐다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는 뭐 마산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고. 신기하죠. 자기는 돌싱이래.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건 엄마가 키우고 둘은 이제 갈라서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주저주저 한다? 신기하죠. 게임하면서 희한하니까 어디 가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더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림책은 이거 아이들에게 읽힐 책은 아니고요.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사실 살 필요는 없고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이게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이런 그림책이에요. 제가 제목도 좀 너무 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나? 전체 화면이 어딘가? 전체 화면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알 사람? 미치겠네. 이거 전체 화면 단축키가 뭐더라? 보기. 뭐라고? 아, 전체 화면 모드. 그래, 뭐 좀 되네. 이거 근데 왜 표지가 없지? 출판사는 논장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이거 옛날 유명한 사회과학 서적을 내던 운동권 출판사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 논장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들은 주로 철학책, 동화책도 철학적인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해설이나 배경을 보면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이 책의 그림책의 모티브가 된 것은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뭐 구약 성경 지혜를 담은 책이 유명한 책들 몇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잠언, 전도서 요 세 권이죠. 잠언이라는 책은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해서 명상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 물 좀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물이나 끓이 삭고 전에 막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물 끓이던 아줌마 어디 갔노? 오늘 아예 이쪽으로 넘어갔네. 이 전도서라는 책은 잠언과 함께 그 솔로몬이 썼다고 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까 어디 갔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지? 여기지? 그 솔로몬이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도 했다지만 그 유명한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보통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남긴 걸로 알려진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잠언과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전도서의 이제 일부를 텍스트로 한 그런 책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 특히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죠. 전쟁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고 있고 이랬대. 그러고 나서 그 왕위를 솔로몬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해요. 전도서라는, 전도라는 말 알죠? 도를 전한다. 그 전도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를 전한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사람을 보고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은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늘 말하고 있죠. 이건 당연한 말인데 왜곡돼가지고 그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뭘 채워야 우리가 행복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람은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강의라고 하잖아. 그래서 미련한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의 제자 바울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을 이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그 지혜들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한번 너무 간단하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정말 책 뒤에 보면 그림에 대한 해설도 있는데 세계 각국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제가 먼저 이거 전도서에 관하여 이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과 1장 4절로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광과 희망과 위안이 되어 주었다. 무려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 탄생의 경이로움으로부터 죽음의 심오함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구절은 예로부터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생일잔치, 종교의식에서 수없이 인용되었고 노래와 책과 연극,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다. 전도서는 구약성서에 속하는데 구약성서는 원래 유대교의 경전으로 타나크라고 불린다. 구약성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며 성문서의 일부인 두루마리 5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서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연구에 따르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또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시인 테니스는 전도서를 두고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라고 했다. 이 책,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는 이 유명한 성경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참배한다. 행복과 고통은 수수께끼처럼 흘러가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세상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일단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무릇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가슴 깊이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아줄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무릇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그리고 책의 뒤에 보면요, 이 책에 인용된 그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일랜드 그림, 이집트 그림, 일본 그림, 멕시코 그림, 그리스 그림, 인도 그림, 유럽 그림, 북아메리카 그림, 에티오피아 그림, 태국 그림. 그냥 지금 넘겼지만 이렇게 중국 그림, 러시아 그림, 오스트레일리아 그림, 북극 지방 그림, 중동 지방 그림,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인상적인 그림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전 이거 책에다 피시고 경기 입을 다물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스승이 저보고 어느 날은 저보고 뭐라 했잖아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개 토론에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저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했어요. 네,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게 제가 30대 중반, 36, 35 이럴 때라.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알려져 가지고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그 달성교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와서 강의를 듣고 뭐 했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옛날에 대구에서 가장 그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저기 두류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 가면 순복음 대구교회라고 있어. 그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하루는 순복음 대구교회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강의를 들어왔어. 어디 소문을 듣고. 그런 분들이 꼭 오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강의하면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뭐라 하잖아.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만남을 말하니까.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교회 중고등부 학부모들에게 선생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고 싶다 하고. 또 한 번은 성서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성서 내일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건물도 좋고 아득하대. 성서에서 큰 대규모 교회래. 거기서 집사님들 8분이 한꺼번에 소문 듣고 어린이 서점에 강의를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또 이분들도 저보고 이제 자기 교회 와서 학부모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요. 저는 이상한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내 정체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겁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우약가요? 하면서 사람들이 적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는 네가 뭐 특별히 뭐 우리 교회 오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그때 제가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막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런 얼마든지 부담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후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꼭 와서 막 듣고 나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자기 교회 오락하거든.
자기 교회 부르려고 하면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 결제 단계에서 다 잘려. 그분 어느 교회 다니는 걔가 대구교회 다닌다 하면 대구교회 인터넷 검색 해보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도 네이버 카페 가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카페가 있다니까. 저하고 토론하는 상대방이 만든 카페야. 거기 가면 기타 2단 하는데 찾아보면요, 제가 다니는 교회로 딱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이제 부담도 주고 이랬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 내가 들었던 말이, 어떤 때는 저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아이 키우면 그렇죠? 아니 맨날 공부만 하려고 하는 놈 보고는 뭐라 해야 돼? 좀 쉬감이 해라 해야 되지. 근데 맨날 게임만 하는 놈 보고는 뭐라 해야 돼? 공부 좀 해라 해야 되지. 이게 같은 마음이라니까? 말만 따서 들으면 조선모식으로 편집해서 딱 보도하면 어떻게 돼? 저는 저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제 말꼬리 잡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말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또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언니 보고는 어쩌고 뭐 동생 보고는 어쩌고 맨날 애들끼리 막 이렇거든. 애들이 아직 이제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이제 제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성경부 모임 같은 걸 특히 하다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소개로, 그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줄 알아요? 오면 엄마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저를 신뢰하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엄마들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속상한 걸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이러거든. 그럼 꼭 처음 온 사람들이 딱 듣다가 코치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분위기가 갑분싸 되는 거야. 갑분싸란 말은 알겠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야. 이제 처음 온 엄마들은 이제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경험으로 이제 막 어린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르친다고 이제 막 뭐라 하거든. 한참 하다 보면 수습이 안 되잖아. 멈추질 못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입을 다물 때가 있으면 입을 열 때가 있고 이런 거죠. 내가 딱 가보고 내가 여기서는 말을 해야 될 곳인지 내가 들을 곳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갑분싸 된다니까. 저는요,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어. 저는 저보다 성숙한 형들이나 누나들이 말할 때는 나는 찍소리도 안 해. 다 듣고 있어. 이 생명의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딱 견적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딱 들어야지.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사사건건 토달고 말대꾸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래 온 엄마들은 소위 썩은 물이나 고인물들은 이게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제가 막 편하게 막 아까 오랜만에 온다고 막 티방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처음 온 엄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열받아가 나간다니까. 뭐 저런 싸가지가 있노 하면서. 근데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이때, 시간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책부터 한번 소개할까 말까. 알라딘에 가면 이건 설마 내가 엄마들 보고 사슬이라는 소리 못하겠고, 시간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시간의 탄생이란 책인데요. 비싸. 사지 말고요. 3만원 안에 3만원. 어떤 석학이 책 두께가 728쪽. 세계적인 학자가 뭐 20년인가 30년을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 못 읽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근데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만 해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뭐 다 알겠어 라고 말하면 좀 금방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 없는 거죠. 시간이란 없어요.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필요? 편의 때문에 만들어낸 게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노화되어 가는 거죠. 맞나? 이게 진짜 설명하기 어렵네. 시간이라는 건 달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놓은 거죠. 1년 하고 뭐 아침 해 뜨고 해지면 하루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달력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태양력 무슨 력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편의 때문에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간을 제가 사람을 나타내는 개념도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사랑을 표현하는 개념도 에로스, 필레오, 또 아가페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몇 가지 종류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죠, 제우스.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올림푸스 산에 많은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대. 근데 사실은 신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 인격화시켜서 비유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신화가 대부분 그런 거죠. 제우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말이 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독수리도 있고요. 번개도 있어.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시간이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리스 철학 안에서 우리가 아는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이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추수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카이로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의미로 쓰여지는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그죠? 사람인데 신인데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게 시간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개념이고요.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도 지금 평균적으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어도 카이로스로 말하면 얼마 못 살았을 수 있어. 그냥 살다 보니까 늙어서 40이 됐어. 지나고 나니까 뭐 허무하죠. 남는 게 없고 또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60 된다니까. 뭐 저만 늙을 줄 알아요? 여러분도 순식간에 늙어. 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60이잖아. 근데 지금 실감이 안 나. 여러분들이 40이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웃어? 아니 이건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10대 때 폐결핵 걸렸잖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 걸렸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분들 폐병 걸린 사람 셋 있잖아. 우리 아버지, 권정생 선생님, 우리 목사님 이 세 분이 다 폐병을 앓았거든.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광주 시립병원에서 죽는다고 나가라 했대. 우리 아버지처럼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약이 차도가 없으니까. 군현쌤도 폐병 걸렸잖아. 군현쌤은 그래서 몸이 쇠약해져서 일생을 40몇 킬로로 장가를 못 가고 아주 작은 그죠? 발육이 정지된 상태로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신기하게도 광주 시립병원에서 나가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퇴원해가지고 이제 몇 달 지나서 다시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균이 하나도 없어졌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살아났잖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래가 뭐 폐의 4분의 3을 절제하고 뭐 이래서 우리 목사님 하루에 6번을 밥을 먹어요.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쇠약한 상태로 이제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그것도 10대 때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요양한다고 우리 목사님 20살 때 그 광주 부근에 있는 무슨 절에 들어갔어. 절에서 요양한다고요.
그때 그 절의 주지 스님이 70세였대. 그 이제 그 주지 스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대. 인생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20살짜리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생각에 좀 깊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승려가 되라고 권했대.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승려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여러분들 못 만나잖아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승려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20살 때 70세 된 스님을 보고 물어봤대. 자기는 지금 10대인데도 벌써 막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70살이나 산 이 노스님에게 스님은 지금 원래 70세나 되셨는데 인생 오래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반문을 했대. 우리 목사님 20살짜리 청년 보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20살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금방 20살이 됐습니다 하면서 얼마 못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했잖아요. 매 한 가지네. 70살 스님도 순식간에 70이 됐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또 인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 정말 안 가네. 애를 키우다 보니 이게 뭔데? 아, 시간의 탄생.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추수되는 시간이 없으면 허망한 거죠. 금방 시간이 흐른다니까. 여러분들 40을 살았지만 순식간이잖아요. 별로 추수된 게 없어. 의미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돼. 그저 나를 위해서 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면 그게 그냥 다 버려지는 시간이지만, 가치 있게 사용되면 이 시간은 전부 추수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흐르던 크로노스가 멈춰. 시간이 멈춰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혼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해. 영혼 안에 산다는 말이 뭐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삶의 상태를 보고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 세 가지 시간 개념이 있다고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천달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더라도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상식적으로는 천달이 훨씬 길잖아.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천달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시간,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아이를 막 잡아가면서 애 키우고 있죠? 이 하루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로.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애 잡으면서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이렇게 애를 달달 볶으면서 하루를 딱 지냈는데, 새댁이야. 애가 7살인가 1학년인가 이랬어. 잘 때에서 딱 결산해 보니까 허망하다는 거라. 우라통 터진다. 허망하다는 말도 잘 못 쓰죠. 우라통 터진다고 표현하대. 왜? 하루 종일 고함 지르고 했잖아. 근데 애 진도가 안 나간 거라. 우라통 터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루 중에서 카이로스를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말했죠?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한 시간. 이 시간들은 추수된다니까. 그래서 이 추수된 시간들이 카이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시간이 멈추는 거죠. 영혼을 살게 돼요. 저는 34살 때부터 내 시간이 멈췄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내가 34살 때 내 인생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57인가 58이었어. 근데 지금 제가 몇 살이에요? 59이라니까.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여전히 34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은 사실은 관계라니까, 관계. 관계는 영원하죠. 여러분들 왜? 어릴 때 친정엄마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막 이렇게 컸죠? 그죠? 근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40이잖아.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가면 여전히 엄마하고 막 이러죠? 또 친정엄마는 여전히 7살짜리 딸 다루듯이 아이고 뭐 길 갈 때 조심하라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영원한 관계라서 그래. 시간은 흘렀지만 이 관계는 영원하다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도 그래요. 이 관계는 그죠? 한번 딱 생기면 이상하게 영원하다니까. 모기님과 저 관계도 그렇잖아요. 모기님 37살 때 제가 이제 생협에서 강의를 하다 만났거든. 37. 지금 모기님 49인가? 우리 12년이 지났어. 12년이 지났는데 관계가 영원하잖아요. 근데 겁도 없이 요즘 말대꾸를 좀 해서 그렇지. 조금만 버럭하면 바로 막 인상 쓰면서 막 잘못 먹을 듯이 하고, 이런 거 빼고, 그 관계, 깊은 신뢰를 가진 관계는 영원한 거죠. 이걸 보고 아이언이라고 그래요. 저는 34살 이후로 내 시간이 멈췄어. 물리적으로 늙어가고 있죠. 근데 뭐라고요? 이 아이언의 상태에서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도 고민하더라고. 뭐 그거 아무리 뭐 헬스 다니고 해도 소용없어. 서른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마. 그거 하려고 뭐 그저 뭐야 유튜브 이런데 뭐 필라테스 강사들 몸매 보고 막 따라하려고 생쇼를 하다가 어디더라 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뭐 몸매 좋은 아줌마 하면서 뭐 누구? 무슨 말? 있던데. 인스타그램 안 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튜브는 바로 나오는데 씨. 그 엄마를 몰라? 뭐더라? 누구더라? 아니 아줌마인데 몰라? 인스타그램에 아줌마 몸매 양대 산맥 우린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니까. 뭐 어떻게 몸매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육신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인정해야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저도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게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나 몰라?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여러 번 들었거든. 자기가 너무 어떤 말을 듣고 막 그 마음이 움직여서 너무 행복해지니까 있잖아요. 길가에 핀 꽃이 채색이 되어 보인대. 이런 경험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채색으로 보이던 길가의 꽃이나 풀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색깔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가 좋아졌단 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걸 성경에 나오는데 비유하자면요, 그 어떤 골짜기에 해골들이 널려 있대. 이건 사실은 시간들이 널려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찌르고 뽑고 살았어. 의미 없는 시간들이 해골때처럼, 왜 시신들 보면 왜 유골들 보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막 흩어져가지고 뼈 조각들 흩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의미 없는 해골 뼈다귀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어떤 골짜기에. 그런데 물론 이거 비유겠죠. 이 골짜기에 어떤 바람이 확 지나갔는데 갑자기 해골 뼈들이 뼈다귀들이 다 일어나서 짜맞춰지더래. 그래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지더래. 근데 이 뼈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죠. 에서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골떼들이 막 널려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바람이 휙 지나갔는데 그 해골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 짜맞춰져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도요 널브러져 있죠. 근데 어떤 생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 인생이 다시 다 살아난다니까. 저는요 제가 죽어있던 시간들이 많잖아요. 내가 30살 이전의 그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시간들이 있거든. 아침에 해 뜨는 것이 너무 막 두렵고 짜증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닥친 대로 그냥 살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죽어있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다른 생명이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다시 추수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장면까지 내가 다 살려내잖아요. 강의할 때 이야기 자주 하죠. 내 시간들이 다 의미 있게 됐거든.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죠? 내가 그 늘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어려웠겠죠. 내가 뭐 좋은 부모 밑에서 포실하게 살았더라면 그죠? 근데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뭔가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은 물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 안에 가난이 창조된 거라. 뭐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내가 늘 찾고 기다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뭐 이런 사건뿐만 아니지만 이게 다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강의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고 했죠. 근데 내가 내 욕심을 내고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키웠다고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서울법대를 보내려고 딱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자꾸 막히더라고. 서울법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서울법대가 없어졌어. 로스쿨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전국 25개 주요 대학의 법대가 다 없어졌어. 한 방에 없어졌어. 내가 목표가 낙동강 우리 아니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법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서울대 경영대학이라도 보내야 되잖아. 그 다음 목표를 또 서울대 경영대학으로 수정했다? 수정해가 또 새가 빠지게 또 애 잡아가면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운찬이라는 양반이 서울대 총장이 된 거라. 나중에 국무총리도 하고. 정운찬 웬만하면 다 알죠? 모르나? 이 정운찬 총장이 서울대 총장을 10년을 했어. 아주 덕망 있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경제학자죠. 옛날에 서울시장 했던 조순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경제학계 아주 이름 있는 원로, 조순의 경제학 원론 이거 가지고 대학에서 전부 수업 듣고 이랬거든요. 이 조순의 수제자가 정운찬이에요. 서울대 그 경제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한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분이 서울대 총장이 됐다? 근데 이분이 또 마인드가 좋아. 대치동 이런 데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그죠? 전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영덕종합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서울대에 와서 수업을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너무 좋잖아.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니까. 이래가지고 갑자기 입시제도를 확 뜯어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각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이라면 수능을 좀 못 봐도 얼마든지 서울대에 올 수 있다. 이런 내신을 아주 중요시하는 제도를 10년 동안 시행했죠. 가장 큰 타격을 이제 외고 다니는 애들이 받았죠. 우리 애는 외고를 안 다녔지만 내신이 외고 수준이라 했죠. 영남고에 나왔지만 내신은 뭐 3등급, 4등급 익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 떨어졌잖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능에서 200등 했대요. 전국 200등.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200등이니까 서울대 갈 것 같지? 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전국에서 200등 정도 하는 애가 아무거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고 나면 갈 대학은요, 얼마 안 돼. 서울대 경영학과 정시 모집 52명. 52명 모집하는데 우리 200등 했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들은 뭐 전국에서 200등 했다니까 뭐 왁 하고 막 익하죠. 우리는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컴퓨터 화면에서 불합격을 확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봐라, 네 내신도 나쁘고 하니까 논술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했지 하면서. 서울대는 그때 내신, 수능, 논술 이 세 요소를 볼 때거든요. 내신은 빼다 어쩔 수 없고 수능은 잘 받았어. 이제 논술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 마침 저를 따라서 이제 아이를 키우던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아이를 키우던 우리 제가 열심히 쓰던 아줌마 중에 하나가 마음을 내가지고 명익이 논술학원 보내라 하면서 500만 원 줬다니까. 그 서울의 대치동에 직접 내가 레지던스 얻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논술학원을 등록했잖아. 내가 직접 올라갔어. 그 논술학원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그때 그 논술학원 강사가 누군가면 서울대 사회학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그해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내서 합격한 상태에서 서울대 로스쿨 다니기 직전에 알바하러 나온 30대 중반의 아주 천재적인 강사. 강의 딱 들어보니까 내가 딱 느낌이 어때? 자, 천재구나 하면서. 우리 애 보고는 니는 어떤 놈 하니까 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 강의를 등록했잖아. 그럼 논술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 글도 열심히 쓰고. 우리는 그런 걸 못해. 지가 좋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데, 지가 관심이 없는 건 못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ADHD라고 하죠. 내가 말하는 게 지각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20몇 살 돼가지고 지 병원에 가보니까 지보고 ADHD라는데,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 유명하죠, 이거? 우리 애들, 이런 애들 많지? 지 좋아하는 게임 하나 하면 뭐 환장을 하고 집중하면서 공부 좀 하나 하면 질질질 끌고 있잖아.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애들이 이렇거든요. 우리 애도 그렇대. 그러니까 논술 이런 거 막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뭐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논술학원 등록한 애들 꼬셔가지고 김연아 아이스링크 갈라쇼 목동에서 하는데 그런데 구경 다니고 뭐 어느 날은 연락이 안 돼. 필름 끊겨가지고 술 마시다가 이렇게 보냈거든. 그리고 마침내 논술 치고 와서 논술 치러 갈 때 또 막 울면서 제가 밤에 기도도 하고 했잖아. 이렇게 했죠. 아주 고급 정보라고 했죠. 서울대 부근에 가면 호암교수회관이라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지어서 기증한 숙박시설이 있어. 호암교수회관이라고. 서울대 담 바로 옆에 있어. 그 서울대 입시를 치려면 여기서 자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셔틀이 운행되거든. 서울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멀리 뭐 다른 데 자다가 있잖아요. 눈 겨울에 많이 오고 이러면 입시 하는데 제 시간에 못 도착하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 제가 그 고급 정보를 미리 알았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호암교수관에 체크인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잖아요. 애는 이제 다음날 논술 쳐야 되는데 막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 저는 거기 잠순에 글 쓰고 막 이랬잖아요. 기도 못 써서 막 올리고 막.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마지막 이 발표날이 왔어요. 화면에 불합격이라고 떴잖아.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떨어진 지가 먼저 가장 속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속상하지만. 근데 내가 한마디 했잖아. 뭐라고 했지 않아요? 봐라, 그러게 아빠가 논술 좀 열심히 하라 했지. 딱 한마디 했어. 말도 안 했어. 근데 바로 애가 뭐라 하잖아요? 바로 논스톱으로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딱 이 말 들었어요. 진짜 벼락 같은 말이죠. 벼락 같은 말.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지울 수 없는 말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 잘 없다니까? 자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4살 때부터 미친놈처럼 지를 키웠는데, 마지막에 내게 돌아온 말은 뭐예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말이었어. 여러분들도 내 꼴 난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 제 실패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4살부터 그때까지 20살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뭐가 됐어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크로노스. 물론 물리주고 말하면 지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아, 애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제가 위로할 문제가 아닌 거라. 아, 이게 크로노스구나. 그냥 흘러갔구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됐구나. 제가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듣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듯이요. 제가 애 방문 문지방에서 그 말 했거든. 애가 바로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딱 한마디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졌다. 그대로 주저앉았어.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잖아요.
아, 내가 한 일이 다 이런 것이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그래? 다시는 내가 아이한테 뭘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돌아오니까 회색, 잿빛처럼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의 연세대 경영학과 다닌다는 게 공부 잘했잖아요. 연세대 경영학과는 상위 카트라인이 보통 평균적으로 상위 0.5%거든. 연세대 카트라인, 연세대 경영학과 카트라인. 그때는 좀 낮을 때는 한 0.8%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좀 높을 때는 0.2%, 평균적으로 0.5% 정도 하면 문 닫고 들어가요. 뭐 공부 잘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나는요, 한 번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정말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애 수능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나 모든 걸 봐서. 그래서 저는 연세대 고려대 입시호강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입시를 치를 때. 서울대 입시호강밖에 몰랐다니까? 웃기는 일이지. 근데 연세대를 갔잖아요. 내가 아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됐다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자랑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드신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서울대를 합격했으면 저는 정말 잘난 척 했을 거라. 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서울대 다닙니다 하면서 내가 책도 냈을 거라. 분명히 난 내 싸가지로 봐서 책도 내고 이제 또 책 잘 팔리면 뭐 방송도 타고 했겠지. 그랬으면 여러분들 못 만나는 거라. 입시 전문가가 될지는 몰라.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아이한테 뭘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지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죠.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근데 이번에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 말 했잖아. 이번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애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거죠. 이상한 조짐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그 첫 번째 조짐이 뭔가 하면 저는 로스쿨 포기했잖아요. 애 어릴 때부터 법률가가 된다 그렇게 내 아쉬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쇠뇌를 시켰지만 결국은 우리 애가 지기를 갔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취직했잖아요. 그것도 희한하게 원래는 우리가 항공사 가고 싶어 했다고 했죠. 항공사 승무원 하려 했다니까. 여행이 아주 그 취미라 가지고 항공사 승무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카알기 땅콩 해양 사건이 딱 터졌어요. 카알기 땅콩 해양 사건 알아? 박창진 사무장이 왜 조연아한테 막 혼나고 그런 거 알죠? 지가 박창진하고 딱 동일시 됐잖아. 그리고 우리가 항공사 승무원 접었다니까. 그 다음에 꿈이 뭔지 가면 항공사 승무원은 안 되니까 항공사 조종사. 그래가지고 지가 막 알아보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종사 학교가 두 군데 있대. 호주에 한 군데 있고 미국의 서부에 가면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한 군데 있고. 근데 그 학비가 엄청 비싸. 뭐 한 학기에 1만 달러 가던가 지랄 뭐. 우리가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그리고 뭐 할까 방황하다가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우연히 있잖아요. 일본 여행을 갔다. 일본 여행을 자주 가고 우리가 일본에 맛집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다가 그 교토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어. 교토라는 곳이 왜 옛날 어떤 일본 옛날 그 왕국의 수도였다 하대. 그래가지고 그 교토라는 도시의 그 아주 뾰족한 그 왕궁하고 현대적 건물하고를 같이 딱 찍은 사진이 있어.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그죠? 사진전을 개최한 거야. 한국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일본 대사관에서 사진을 공모했다니까. 좀 있어봐라. 오늘도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교토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걸 일본 대사관 사진 공모전에 출품을 했어. 그랬는데 그게 당선됐잖아요. 최우수상인가? 그래가지고 그 부상이 뭐였는가 하면 9박 10일 동안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거라. 일본 대사관 초청으로.
그래가지고 9박 10일 동안 일본을 갔다니까. 그래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9박 10일 동안 일본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어. 그거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일본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취직하겠다고 갑자기 미친놈이 일본어 벼락치기라고 일본어 취업 동아리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막 일본을 열심히 하대.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지망한 데가 일본 ANA 항공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있어. 여기 지원했는데 똑 떨어졌다 했지. 그리고 두 번째 지원한 데가 영국의 유명한 그 컨설팅 딜로이트 컨설팅 저편법인 거기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어. 세 번째 지원한 데가 주식회사 오릭스 일본의 금융회사죠. 세 번째 밀려서 오릭스에 들어갔다니까. 그래도 명식이 그때 신문에 났잖아. 매일경제신문에 났어요. 오릭스에서 한국에 이제 딱 3명을 뽑아갔다 하면서. 오릭스 들어가가지고도 뭐 희한하게 하여튼 사연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 거죠. 밀려서 이렇게 갔어.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로스쿨 가는데 이 일본 경험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야. 우리는요 학점이 꼴찌라고 했어요. 지원자 중에 학점 꼴찌. 자, 로스쿨 입문시험은 지원자 중에 9등이 전국 9등이라고 했죠. 이걸 두드려 엎치면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230등인 거예요. 둘이 합하면. 영어는 폴로와 패스거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학점과 로스쿨 입문시험을 합치면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230등. 서울대는 몇 명 뽑아요? 150명. 150명 중에 11명을 그 사회적 보호 대상자 11명을 뽑고, 실제로 약 140명 정도를 뽑는데, 일반 전형에서 뽑는데 140명 중에 우리가 230등. 불안하죠?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른 게 있는 거라. 일본 경험을 하면서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말하게 됐어. 그래서 그 JLPT, JPT, 일본 능력 시험의 최상급을 가지고 있죠.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회사에서 일본어로 직접 직장생활 1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일본말을 할 수 있어. 거기다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이런 업무를 맡았다고 했죠. 여기서 모두 하다가 자기가 법률을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대. 이걸 자소서에다 쓴 거라. 내가 엄마들한테 자소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설득력 있어. 했죠? 서울대 로스쿨 그 지원자들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누가 꾸렸는데 우리 애도 거기 들어가서 6명이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그 6명 중에 3명이 서울대 출신이야. 연대 출신 우리의 고대 출신 하나, 그 다음에 기타대 출신 하나, 이렇게 6명이서 자소서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첨삭하고 강평하고 이런 걸 계속 했거든요. 제가 그 6명의 자소서를 다 봤거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다니까. 자소서에 자기 일본 경험 있잖아요. 그 교환학생, 대만국립대학에 교환학생 갔다 온 경험, 이런 걸 쭉 녹여서 그때마다 자기의 무슨 부족한 점을 자기는 배웠다. 이런 취지로. 너무 잘 쓰대, 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가 자소서 써놓고 계속 감탄을 하는 거라. 내가 계속 이야기했죠. 아빠, 내 자소서 잘 썼지? 저한테도 보여주고, 그럼 저도 이제 지적하고, 뭐 고치고, 뭐. 아빠 제법 날카롭네, 괴살콤, 뭐 있잖아. 그걸 계속 이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자소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신기한 게요. 일본 갔다 온 것도 신의 한 수였지만, 또, 이 일본만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작년까지 서울대 입시제도는 어떤 겁니까? 방금 요 말은 3가지였어. 영어를 폴로와 패스, 영어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이 리트 점수,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 요 3가지 요소인데, 영어는 다 패스니까 요 2가지 요소가 서울대에서 이제 그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공부 기계들만 자꾸 로스쿨이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 연령 23에서 25 공부 기계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크게 반성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로스쿨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해서, 그죠? 이 점수는 좀 낮더라도, 그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여러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들 양성할 수 있는 원래 로스쿨 취지를 살리자고 원래 입시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과 학점을 200점으로 하고,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 100점, 학점 100점, 50점을 추가해서 뭘 한 줄 알아요? 서류평가.
그 우리는 230등 수준인데 서류 평가에서 뒤집은 거지 좀.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예상했죠. 계속 이제 입시제를 분석하고 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다녀오고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아까 했죠. 이번에 리트 수석을 한 애도 지가 이번에 써서 경희대 차석을 했거든 얘가. 연세대도 합격했겠지. 근데 이제 가군에 서울대를 못 쓰니까 영어 점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경희대를 써서 경희대 차석 합격했어요. 얘가 그 리트에서는 수석을 했거든. 근데 지가 지금 대기업 근무하면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어 점수를 채우지 못해가 서울대를 원서를 못 냈다고.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뉴탭스의 점수가 387점이었거든. 387점 못 채웠어. 근데 우리 애는 387점이라 해야 되는데 380점 얻었어. 390점 얻었어. 아슬아슬하게 패스된 거죠. 안 그러면 원서 못 낼 뻔했다니까. 그동안 일본어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것도 신기하죠. 하여튼 이런저런 모든 요소들이요. 옛날에 제가 막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다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뭐가 된 거라. 그러니까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합격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하면서 지도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지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지가 우리한테 보낸 말이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킨 것 같다 이렇게. 옛날에 대학 떨어질 때 뭐라 했다고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러던 아이가 8년이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킨 것 같다 이렇게. 이 8년의 시간이 의미 있게 추수된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저는 우리 덕분에 강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뭐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28이 되도록 로스쿨 입시하고 있으니까 또 그죠? 제가 얼마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할 말도 많고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시간이 된 거죠. 잘못했으면 크로노스가 될 뻔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이걸 잘 나타내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원래는 아담을 창조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했지만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먹었다가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깝잖아.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대신해서 살아낼 누군가가 사람이 필요한데 아담으로서는 안 되게 된 거라. 그래서 다음 시도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절망적인 사람을 불러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복은 뭐였는가 하면 후손을 많이 낳는 거죠. 시족사회였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고 또 후손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먹고 살 땅이 있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못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임신이 안 되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젊은 어린 종이 하나 있는데 야를 내가 양자 삼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끄럽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근데 못 기다리잖아 우리는. 아브라함도 못 기다렸어. 아무래도 와이프는 자꾸 늙어가고 있잖아. 아브라함의 나이가 87이나 됐다니까. 근데 와이프는 임신을 못해? 하나님이 아들은 준다 해놓고 안 줘. 그거 어떻게 해요?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와이프가 임신을 못하면 와이프의 종을 취해가지고 후처를 삼는 거라.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에요. 아무 잘못도 아니지.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있을 때 왜 그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지도 더 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후처를 좀 끄라니까. 후처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인생을 복되게 할 줄 알고 지는 지 힘으로 낳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 이스마엘 쫓겨났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의 조상이 된 줄 알아요?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됐어.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잖아, 원수.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99살이 되어서 임신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살 하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늙은 시간이잖아. 근데 여기서 99살이라는 말은 내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9살은 상징적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다시 예언했다니까. 내년 이맘때 너가 와이프 사라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 피식 웃었대. 왜? 자기는 생리도 끊어지고 임신할 능력이 없대. 근데 임신한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데도 피식 웃었다니까.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임신을 해가지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오는 거야. 아랍의 조상은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흘러가. 조상은 똑같아. 아랍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랑 똑같다니까. 근데 이슬람과 유태인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과 그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 이걸 딱 비춰보니까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내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이런 아들을 낳았다니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게 내가 낳은 아들이죠 사실은. 내가 아이를 내 힘을 다해서 키우려고 할 때 내가 생산한 결과예요. 아들이란 말은 결과란 말이거든. 농사 짓는 일로 말하면 열매란 뜻이기도 하고. 제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한 것이 결과는 그거였어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 가능성이 다 끝났죠. 너는 우리 아들 로스쿨 가는 거 다 포기했어요. 지 인생을 지가 살겠지. 외국에는 왜 나가는지 너무 서운했지만 만나기 어렵고 이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1년 동안 일본에 살더니 또 돌아온다? 꾸역꾸역 돌아와가지고 또 뭐 로스쿨 가겠다 한다? 내가 말릴 때 그렇게 가락할 때는 안 가다고 그냥 찌랄하던 것이 희한하죠. 먼 길을 돌아와서 내가 전혀 힘쓰고 수고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니까. 전적 은혜로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내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할 때는 이상하게 애하고 원수가 돼. 애를 죽이게 되고요. 예? 추수할 시간은 없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라. 아직은 애기를 어려서 막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죠.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이거 자녀교육이라는 게. 이상하죠. 한 4, 5학년 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 5학년만 돼봐 짐승된다니까. 우리 연구소에 3학년 2학기에 온 정말 모범적인 남학생 둘이 있잖아. 신혁이하고 성우라고. 엄마들도 제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엄마들도 최선을 다하잖아. 근데 얘들이 5학년 2학기부터 짐승이 되더라니까. 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요. 저는요, 우리 현숙쌤 아들, 지금 중학교 2학년의 정민이 6학년 때, 나 정민이는 예민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막. 근데 이 착했던,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하고 수학 공부 같이 하고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 모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정민이보다 더해. 내가 뭐라고 하든지 끄덕도 안 하고 저끼리 게임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면 수학 공부하러 와가지고 게임 이야기 하는데 30분. 내가 좀 뭐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게임 이야기 했잖아요. 시커먼 털도 나고 막 이래가 막 동물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내 때는 다 지나간다니까. 엄마들의 때. 미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아이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하던 때는 다 지나간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요. 그나마 뭐만 남아요? 내게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실패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만 뭐 또 힘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힘 있는 놈이 애 안 때릴 수 있어요? 싸움 잘하는 놈이 애 안 때릴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다니까. 우리 목사님도 카대 자기가 힘이 약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막 손 봐주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근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다 잃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자기는 못하는 거야. 저도 해보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힘 있을 때는 해야지. 힘대로 해야죠. 아직 젊으니까 뭐 이리저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교육 다 해보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미리 알아두면 좋죠.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그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오고요. 그걸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이상하게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죠. 저도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살리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이하고 살아온 그 긴 시간 너무 막 허망할 뻔했잖아요. 원망이 되고 막. 근데 다행히 그걸 다 추수할 수 있게 됐어. 아골골짜기 해골대들이, 에스겔골짜기 해골대들이 널려있듯이 내 인생이 다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으면요 내게 생기가 회복돼요. 그리고 내 지난 나날들이 의미 있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또 가족들을 대하고 하다 보면 단순히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수할 수 있는 시간. 자, 이 카이로스가 계속, 그죠? 경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을 사는 거라. 아이온이라는 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되면, 내가 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저는 이런 형들을 많이 봤거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만은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어요. 과부가 32살에 과부 돼가지고 험한 세상과 싸우면서 삼형제를 키우면서 또 나중에는 며느리 돌아가지고 고부 갈등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어. 근데 나중에 말년 한 10년 동안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았죠. 그래서 엄마 인생이 전부 회복됐잖아요. 아골골짜기 해골대들이 의미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엄마 인생이 다 의미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더라니까. 자기 일찍 남편을 잃었지만 목사님이 내 신랑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눈을 실명하고 온몸이 마비돼서 7개월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동영상도 있다니까.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인생은 가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안 오겠어요. 저는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죽게 되면 뭐라고 간증할까 그랬어. 연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나오죠? 막 즐거울 날이 있으면 슬플 날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때는 막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 가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래야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도 내가 참 잘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 그리고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사이에 제우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고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다니까.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개예요. 번개. 순식간에 이런 말이죠. 크로노스가 어느 날 순식간에 카이로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이 번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말을 듣다 보면요, 번개같이 찰나에 이런 말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찰나에 어느 날 내가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삶이 바뀌어요. 시간 나면 언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봐요. 크로노스, 제우스, 카이로스. 여러분들 안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축하 파티하는데, 포트락 파티라고 하죠. 우리 연구소 첫 문 여는 날 해봤는데 음식을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야. 네이버 검색해봐, 포트락 파티. 각자 하나씩 들고 와서 이게 퍼질러 놓으면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녁에 포트락 파티를 7시부터 10시까지 한답니다. 아, 그래, 선물 목일이 뭐 주문했나? 샤프 주문했다고? 제가 달력 주문하지 그냥 너무 비싸다고 반대했거든. 그래서 서울대 로고가 찍힌 샤프를 주문했대. 아니, 그리고 어떤 엄마가 댓글에 달았는데요, 선물로 명예권 특강을 한번 듣자 하더라고. 그 3년 전에 우리 명예연구소 와서 특강을 했어요. 이번에 겨울에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카페 공고를 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